예, 매부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1타 강사 구루로 떠오르고 계신 유신익 KB금융지주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였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코노미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KB지주에서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고 있고, 전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형국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봐왔던 뭐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하고 유사성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저도 거기서 좀 더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하나씩 좀 캐치하셔서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 유 박사님이 특별히 넣어달라고 질문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미국을 중심으로 뭐 한국, 대만들이 들어간 이 칩4 동맹과 얼마 전에 그 법안 내용이 공개된 IRA 법안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미국이 어떤 이 반도체 부분, 전기차 부분에 주도권을 쥐고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전략을 확실하게 쓰겠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뭐 이걸 통해서 계속 번성할 테니까 계속 미국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뭐 이런 퀘스천이 있는데 이런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작은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뜨겁고 전기차 EV 배터리는 이제 성장 산업이고 거기서 중국이 배제되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이 되게 필요하다. 과거에 이제 제가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행태를 이제 잠깐 추측을 해보시면, 과거에 1930년도에 대영 제국,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상태에서 대영 제국이 이 스털링 블록을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 스털링 블록이 뭐냐면 그때 거의 한 40여 개 국가들이었었는데, 이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도 많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49개국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준비금 제도를 가지고 이제 이 파운드를 일정 수준 중앙은행들이 갖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갖다가 유지시키게 했고, 그거를 유지를 안 시키면은 두 번째 무슨 불이익이 있었냐면, 직접적인 수출입에 있어서 관세를 굉장히 크게 매기거나 아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파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제재를 하는 방안으로 있었고, 블록에 그러면 왜 들어갔었을까요? 왜냐하면 대영제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영토 범위가 워낙에 컸었고,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입 수요가 제일 좋았었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면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을 자기들은 큰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파운드에다가 이제 패깅을 시켜버리는, 고정을 시켜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준비금이 어느 정도 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변동 고정 환율, 그러니까 변동은 시키지만 어느 정도 퍼센트 범위를 설정을 해서 위아래로 몇 퍼센트 넘어가면 이제 개입을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통화라는 게 지금 우린 모두 다 통화 패권 전쟁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의, 특히 모든 국가들의 그 패권의 전쟁의 피벗 포인트는 모두 다 통화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제재,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이제 반도체 연맹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최우선의 탑은 뭐냐면 달러를 전 세계 패권 통화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전략들인 것이다. 이 파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스털링 블록이라고 해서 영국이 이 블록을 설정했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화폐라고 하면은 이제 가치 척도의 기능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교환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저장. 파운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대체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에서 가치 척도나 교환 정도는 약간은 쓰여지긴 하지만 가치 저장이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가치 저장의 기능에서 사실 나머지 가치 척도와 이제 교환, 그러니까 물물 교환, 이 수단이 이제 다 파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치 저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페트로달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은 이제 위안화 거래도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과거에는 키신저라는 이제 재무장관이 가가지고 협정을 해가지고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해. 예전에는 금본위 제도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금하고 이제 바꿀 수 있었지만, 금본위 제도가 꺼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언제든지 원유랑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파운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국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준비금 제도를 법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국가들한테는 제재를 하거나 이 블록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펼쳐 나갔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최근에 형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파운드 블록이 결국엔 달러 블록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가치 저장의 기능을 그 파운드라는 통화가, 화폐가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우리들이 환을 패깅을 못 하겠어요. 준비금이 이제 없어져요. 다 떨어져요. 이러면서 서서히 달러 블록으로 탈출하게 되는, 달러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파운드 블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저쪽으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미국이 다시 그 블록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성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법정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전 세계한테 우리 달러, 그리고 우리 미국과 거래하려면 달러를 당신들의 전체 준비금에서 몇 %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달러는 언제든지 덜 쓰여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를 압박하는 거죠. 투자를 압박하려면 결국엔 미국 투자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창출시키면서 달러에 대한 집중도를 다시 늘리는 거죠. 즉, 이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미국이니까 원래 이런 횡포가 가능했었고, 예전부터 제조업 회기라고 해서 리쇼어링 제도, 원래 미국 투자 원래 종용했잖아요. 근데 긴 그림에서 보시면요, 그냥 예시입니다. 아주 쉽게. 포탈에 어떤 오픈마켓이 있다고 할게요. 오픈마켓에서 이제 상품을 사는데요. 어떤 상품을 살 때 우리 마켓에서요, 화장품을 사시면 5% 할인해 드려요. 5% 쿠폰을 드려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이 잘 팔리겠죠, 당연히. 근데 그 상품을 납품하는 화장품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야, 우리 오픈마켓에다가 이 화장품을 올리면은 5% 싸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니까 많이 팔릴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우리 오픈마켓에다가 우리 오픈마켓 앱 구축하고 사무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돈 내. 이게 사실은 상식적인 공정거래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을 하는 업체한테 자신들이 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에 그 마켓에 와서 거래를 할 때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 돈을 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당신들이 이득을 보는 만큼 뱉어내세요. 그 뱉어내는 게 뭘로 뱉어내냐? 결국엔 달러거든요. 이 이야기즉슨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위안화 거래로 이제 원유 결제가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뭐 여기 위안화 블록에 뭐 인도도 편입이 될 수 있고, 사실 브라질 편입이 될 수 있고, 이 그림은 맞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블록이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굉장히 센, 그리고 합리적이진 않지만 몰아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뭐 IRA법, 이제 인플레 감축법하고 이제 반도체 치포 동맹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 미국에 투자하게끔, 그러니까 준비금, 법정 준비금 제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달러를 법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더 많이 쓸 수 있게 압박하는 정책들, 즉 자국하고 거래하는 우호적인 국가들한테 오히려 이런 압박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 큰 그림에서는 우리 달러에 대한 그런 패권 전쟁에서 우리의 환과 우리의 그리고 금융시장 경제 부분은 상당히 변동을 계속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서 EV 배터리가 중국을 배제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좋은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 미국 블록, 달러 블록에서 속한 미국과의 경제, 정책, 외교에서 가장 우호적인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파나소닉이 지금 MS가 지금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EV 배터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중간 가치 사슬해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지만 일본 쪽을 밀어주는 정책을 차후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하고 그것이 경쟁을 계속 촉발시키면서 가격 인하 어떤 압력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다음번 이제 성장하는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미국 침투율이 늘어난 성장 타이밍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염두를 해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일반인의 투자 관점에서 요 미국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전략 이거는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변 국가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그런 전략을 이제 계속 고수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억압 정책을 오히려 상대 블록은 이제 말을 안 듣게 됐죠. 사고 팔지 않는 국가들로 인도, 러시아, 뭐 기타 이제 국가들이 편성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자국 내에서 그동안 사고 팔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던 연맹 국가들한테 더 많은 이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자국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정부가 오히려 밀어지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것이죠. 총체적인 틀의 그림을 그러면 그때는 대영 제국 때는 이제 연맹국들 블록에 속해 있는 국가들한테 준비금으로 이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팔려면은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게 공정거래 미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국가한테 간접적으로 매기는 타국한테 간접적으로 매기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미국이 원래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화폐로 돈을 풀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재정을 좋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내 기업들한테 그렇게 세금을 올려받고 있지 않아요. 인플레 감축법에서 물론 이제 세금을 올리긴 했는데 그것도 매출이 어느 정도 몇십억 이상인 기업들한테만 올려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려받지 않는 세금을 그러면 어디다 전이시키고 있냐? 타국한테 전이익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투자 종용이나 압박 정책은 간접세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고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사실 그 물가보다 고용을 더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업상 청구는 좀 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과거에 미국 이민자를 몰아낸 뭐 여파도 있다고 하고 또 이 엔잡러라고 뭐 이런 통계적으로 잡히는 과다 계상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잡을 띄면서 조금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추정된다고 하는데 경제는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실업률이 너무너무 낮거든요. 수십 년 만에 최저라고 하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아직은 버틸 만한 부분은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은 미국 고용에서 그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쪽이 기업의 관리와 관련되는 고용 섹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완만하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완전하게 이제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용이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고용에 거품이 있습니다. 아까 이민자 말씀을 하셨지만 이민자 순위 유입자 수가 많았을 때는 연간 100만 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총체적으로 보시면 10만 명 수준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인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분야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템포러리 잡 그리고 서비스 잡 쪽인데 이쪽에 채울 인구가 없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거기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외부 유입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커버가 됐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깨지고 이 엔잡러가 미국에서는 사실 문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일 끝나고 나서 달 뜰 때 그때 가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세컨잡, 쓰리잡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세컨잡에 대해서 그렇게 겸업을 강하게 금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항들은 있는데 동종업종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열어준다는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 문라이트 잡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우버 기사, 기사님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달 서비스하고 장보기 서비스. 이게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났어요. 왜? 코로나 때 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여겼던 베이비시터, 자동차 세차. 워낙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말고는 지역별로 봤을 때 주택의 거리가 워낙에 이제 넓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차를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서비스 쪽에 대한 이제 니즈와 어떤 시장 자체가 파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용이 계속 세컨 잡도 있고 문라이트 잡도 생기고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그렇게 좀 오히려 탄탄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보도 보면 큰 대기업들은 정말 해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이런 서비스 잡은 여전히 탄탄하고 큰 기업들은 해고를 많이 하고 이런 상반된 상황이 이어진다면
고용 지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조업이나 건설 쪽은 확연히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 서비스업 쪽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건 하나를 팔 때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기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물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 단가를 높여버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안 사죠. 딴 데 가서 싼 거 사죠. 대체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비스는 좀 틀려요. 개인의 가격 결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쪽은 뭐냐면 개인이 개인한테 가격을 전가시키는 거야. 나 이렇게 인건비도 비싸졌고 뭐도 비싸고 하니까 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오픈 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 이제 운동 헬스 관련된 짐에서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상대 개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를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를 못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고용을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서비스 쪽은 가격 전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가격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서서히 매우 더디게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시듯이 안 좋아지니까 언젠가는 한번 푹 꺼질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더디게 스테디하게 이제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림이죠. 그렇다면 연말까지 고용 지표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아마도 연말까지도 계속 10만에서 20만 사이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기조를 유지하다가 정말 힘들어지는 이제 내년 초가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10만 이하권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들어지는 내년 초 얘기는 조금 뒤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